안녕하세요 여러분, 랩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10권의 뒷부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편 어두운 계절에서 제3편 태동기로 이어집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조선 식민지의 역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로운 시작인 태동기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것은 가장 힘든 순간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3편 태동기는 관동 대지진부터 시작합니다. 1923년 9월 1일에 45만여 건물이 불타고 15만여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그날 오후에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이 일본 내무대신으로 알려집니다. 지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조선인 탓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조선인 학살 민간단체까지 구성되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펼쳐지게 되면 일본 제국주의는 더 확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일본 안에서도 사회주의 단체들,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을 염려한 일본 정부가 먼저 선수쳐서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내던진 것이라고 작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1인 식자는 미친 군중이라 했다. 그러나 군중은 미쳤을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위정자는 지극히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민중선동으로 일어날 폭동을 예상한 위정자들이 유언비어의 바로 근원인 까닭이다. 배고픈 이리들의 사나운 이빨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양을 내던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으로 미칠 군중을 앞질러서 조선인 학살로 미치게 하여 혼란의 빗줄기를 돌려놓은 그들의 계산이야말로 민첩하고 정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나온 서희동과 선우씨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열악한 상태의 조선 민중들은 일본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조선인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주변에 의식이 있는 일본 동료들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를 서희도는 뼈아프게 자각하고 자기를 포함한 조선 지식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통을 꺼내먹을 놈들, 내 동포가 개같이 죽어 자빠진 땅에 내일 해가 또다시 떠오르듯 겨울방학이 끝나면 가방 치켜들고서 연락선을 탈게야. 그러고는 또다시 나스메가 어떻고 톨스토이가 어떻고 섹스피어가 어떻고 짓거려 될 거란 말이야. 서희돈의 말은 자해밖에 감정의 출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작가가 말할 만큼 자기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기에 이어서 새로운 인물도 소개가 됩니다. 바로 오가타지로와 유인실이죠. 자, 1장 동행에서 선우신에 의해 서희돈에게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오가타지로입니다. 선우신은 세계주의자라고 오가타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응답해서 오가타지로는 네, 저는 인간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바로 이 인물은 유인실과 함께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앞서 10권 앞부분 내용에서 홍이에게 밥을 갖다 줬던 일본 병정 간바야시를 기억하시죠? 이런 일본인들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가지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혐오했던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상현과 기화,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3편 산호주는 기화의 동료였던 기생이 바로 산호주였습니다. 그 산호주를 통해서 상현이 자신의 아이가 기화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현이는 그동안 이래저래 교묘하게 현실을 피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존재를 통해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맞닥뜨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현의 고뇌가 산호주의 관찰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아버님, 불효자식을 용서하옵소서. 상현은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었다. 간간히 내가 잘못했어 봉순이 용서해주게, 그런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변명도 없이 알몸을 드러낸 사나이의 고뇌를 산호주는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현실과 직면한 상현은 이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 내용이 4장 노령의 빈칸에 나오게 되죠. 이곳에는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상현이가 회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이
기질이 있는 조선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면서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러시아의 근처의 연해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 노령의 빈판에서는 소련의 지원으로 독립운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야기도 소개가 됩니다. 흑하 사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모스크바의 돈이 중국 공산당, 일본 좌익단체에까지 미치게 된 경위, 그리고 이것이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할 수 있었던 그 돈의 위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흑하사변을 말할 것 같으면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레닌이 장차있을 중국과 일본의 적화를 염두에 두고 구상한 원동 혁명군의 조선 독립군을 모두 흡수하여 소위 인터내셔널 오트랴드를 편성하는데 조선, 중국, 일본, 몽고 등의 혁명적 청년들을 참가시켜 전초병을 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레닌이 국제군을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동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이 절실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해파와 이르쿠츠파 사이에 주도권 쟁탈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박엘리아, 그 밖에 혼성부대의 인솔자가 체포되어 처형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희가 생각했던 대일전쟁과 독립의 꿈이 물거품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작가는 약소민족의 피눈물 나는 비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상현이가 떠나면서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직면하게 되는지 뒤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새로운 태동으로 서희와 길상,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황국이 겪는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종놈의 아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황국의 동료인 이순철이 황국에게 자기가 계속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싶은데 황국이 때문에 1등을 못하니까 황국의 약점을 건드려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국이에게 순철이가 너는 종놈의 자식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황국이가 돌을 주워들어서 순철을 밀어뜨리고 그리고 그 얼굴에다가 돌로 내리 찍었던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순철의 어머니가 서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서희가 순철의 어머니를 따라서 순철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직접 사건의 경위를 서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순철이가 자기 입으로 네 아버지는 동이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서희가 자기의 생존을 건 모험을 합니다. 황국의 아버님은 종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나라 위에 몸바친 분이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서희는 지금 생존을 위해 그리고 주변에 돌볼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친일파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철이에게 자기 입으로 황국의 아버지가 나라 위에 몸바친 분이었다고 말해버렸어요. 이것은 서희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버리고 황국이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했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나와서 서희가 흐느껴 울면서 여보 당신이 그곳에 남은 뜻을 이제 확실히 알겠소. 이 장면은요, 서희와 길상의 결합이 이후에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들의 아들인 황국과 윤국이 살아갈 세계가 다르게 펼쳐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또 하나의 세대교체를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8장 형평사에서 나오는 형평사 운동입니다. 자, 이 내용은 관수와 그의 아들 송영광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형평사는요, 형평사 운동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이기도 했고, 그리고 대체로 교육차별을 해결하려는 방향이었습니다. 작년 5월 진주서 조직된 형평사는 자제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치열한 희망을 표시하는 백정과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시민들 간의 투쟁의 산물로 보아야 하는데, 백정의 사위 관수는 물론 선봉에선 투쟁파였다. 이들의 이야기는요, 뒤에 11권 이후에도 송영광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3편 태동기에서 소개하는 그리고 새로움의 씨앗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를 짐작케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10권의 뒷부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는요, 결혼제도가 과거 신분제도에서 계급제도로 변하면서 어떠한 복합적인 양상으로 띠게 되는지를 두 커플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화와 명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10장 박제한하게 나와 있어요. 결혼제도가 기존의 신분제도에서 거래라고 하는 해석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계급제도로 변해가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이 부상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거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 혼선이 벌어집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용화와 명의의 결합을 통해서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제목이 박제한 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하는데요. 박제됐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혼이 삶에 대한 에너지와 의지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명의의 선택이 어떻게 실패해 가는지를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11권 이후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의와 장의가 부장 죄인들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0권의 뒷부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1권과 12권에 다뤄갈 내용이 이런 태동기의 씨앗으로 전개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11권 읽기도 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